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제1회차 고졸검정고시 과학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기존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따라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시면 다음 시험 대비에도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는 각 단원별로 출제 비율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단원에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용어들을 살펴본 후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일단은 단원별로 출제 분포 비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졸과학은요, 크게 4개의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과 규칙성 파트, 그리고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이렇게 4개의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출제 분포를 좀 살펴보시면요. 저기 환경과 에너지는 조금 적게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으시겠지만 실제로는 단원의 좀 양적인 것을 보았을 때는 그 해당 단원에 대한 양들을 비교했을 때는 좀 적절하게 나올 만큼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액 융합 반응 같은 경우는 여기 물질과 규칙성 파트 혹은 환경과 에너지 어느 곳에 넣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모두 다 출제가 되었고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는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단원에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는 핵심적인 용어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지요. 자, 그 이야기들 좀 볼게요. 자, 기출 분석에 따른 학습 포인트 및 키워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요. 줄이 그어져 있는 용어들도 보이실 거고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용어들도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것들은 이번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번 시험에 이 같은 용어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건 거예요. 그렇다면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기존에 출제가 자주 되었던 건데 이번에만 출제가 되지 않았던 파트들을 줄을 그어두었습니다. 이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에 분명히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하나하나의 용어를 다 읽지는 않지만 이 용어들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이 파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같은 용어들이 우리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되겠지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번 시험 1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용어들을 가지고 문제를 적용시켜 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보았죠. 자, 이 문제는요. 신소재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소재에 관련된 문제는요. 매 시험마다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소재의 종류들만 조금씩 달리해서 출제가 되고 있지요. 자,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그리고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자석 위에 뜰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초전도 현상이라는 용어를 보시면서 초전도체를 떠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의 경우는요, 문제 속에 대체로 답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초전도 현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초전도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일단 초전도체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내용을 확장해 볼게요. 초전도체는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특정 온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임계온도라고 이야기해요. 임계온도라는 용어도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임계온도보다 낮은 온도가 되게 되면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체, 이런 것을 초전도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같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자석 위에 뜰 수 있는 이유는 초전도체가 자석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해요. 마이스너 효과. 그래서 초전도체의 의미와 함께 임계온도라는 용어들 그리고 마이스너 효과라는 것까지 함께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고무라든가 나무, 유리는 이 문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태양광 발전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파트로 가면요. 굉장히 다양한 파트의 다양한 영역의 전기 에너지 생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태양열 발전이라든가 그 이외 풍력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발전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 같은 발전 방식들이 매 시험마다 바뀌어가며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상세하게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이번엔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 말 그대로 태양광,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을 생각했을 때는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요. 자, 옳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태양전지를 이용한다. 맞습니다. 태양빛이 태양전지에 가해지게 되면 전기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태양전지는 반도체를 이용한 것이다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가해져야지 전기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낀 날씨, 비가 오는 날씨는 태양빛이 잘 비춰지지 않겠지요. 따라서 날씨라든가 구름 상태에 따라서 발전량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라늄을 원료로 발생한다. 우라늄이 연료가 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핵발전에 대한 이야기죠. 핵발전에서 우라늄을 분해하여서 핵 분열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열을 갖고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게 바로 핵 발전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 통해서 태양광 발전 떠올려 보시고 태양열 발전도 떠올려 보세요. 태양광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태양의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분명히 태양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전 방식은 다르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고 핵발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요,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운동 파트에서 여러분들은요,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그 두 가지가 출제 빈도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표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의 속도와 연직 방향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기억 더하기 니은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어떤 식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일정의 높이에서 물체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거죠. 그럼 이 물체는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 움직임을 나눠보면요.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운동이 있고요. 이런 것을 수평 방향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 이것을 우리는 연직 방향의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던진 순간 더 이상 앞으로 밀어내는 데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0입니다. 힘이 0이기 때문에 물체는 등속 운동하게 되죠. 이게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수평 방향의 운동은 힘이 0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일단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 아래로 떨어진 형태의 운동, 연직 방향의 움직임에 대한 생각을 해보죠. 아래로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하죠. 힘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력이 작용하거든요.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물체의 빠르기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때 그 증가하는 정도가 얼만큼이냐?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저 말의 의미는 매초 1초당 10m/s씩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의 의미는 뭐라고요? 1초당 얼만큼씩 10m/s씩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라는 뜻인 거라고요.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변하지 않아요.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1초당 10m/s씩 증가하는 운동이 바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할 테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계속 5 일정한 운동이 될 것이고 연직 방향으로는 분명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인데 몇 초당 10m/s씩 증가한다고요.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10 증가한 게 보이시죠? 요게 1초가 지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얻을 만큼 10만큼 증가할 거고요. 또 이렇게 10만큼 증가할 거라고요. 따라서 여기 얼마?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니은을 더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둘 더하시면요. 35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중력 가속도는 일반적으로 9.8m/s 제곱으로 우리는 교과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9.8이란 숫자가 굉장히 좀 소수점이다 보니까 복잡하게 느껴져서 지난 시험부터 해서 우리 검정고시에서는요 10으로 주고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잘 보시면서 그에 해당하는 값들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4번. 이 그림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전자기 유도라는 용어가 생각나셔야 될 것 같아요. 써볼까요?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이렇게 코일이 있을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그럼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문제는 매번 출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검정고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 유도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유도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학습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문제 한번 보죠. 그림과 같이 자석에 코일을 넣었다 뺐다 하면 이란 말 보이시죠?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검육의 바늘이 움직인대요. 왜냐면 유도 전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이유는 유도 전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넣었다 뺐다 하는 변화를 주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검육의 바늘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자,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맞습니다. 단 반드시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자석을 가만히 넣고 있거나 코일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러면 유도 전류는 생기지 않아요. 넣었다 뺐다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검육의 바늘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앞서 이야기했었지요. 바늘의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발전기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다.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터빈이 돌아가는 형태인데요. 터빈은 코일과 자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과 자석을 통해서 이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유도전류 얻어내는 거거든요. 발전기의 기본 원리는 전자기 유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디귿만 맞네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이에요. 자, 충격량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충격량에 관련된 문제는요, 운동량까지 잘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동량을 잠깐 정리해 보시면,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을 이야기합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으로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충격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충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낸 값입니다.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힘이 가해지는 거죠. 따라서 힘과 함께 그 힘이 가해진 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같은 운동량과 충격량은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데 그 둘의 관계가 무엇이냐면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실제로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전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고 이번 시험에도 충격량을 그냥 이렇게 풀라고 묻지 않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또다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관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시는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이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질량이 3kg의 물체가 4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해서 정지했습니다.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충격량을 계산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힘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니까 힘도 나와 있지 않고요. 시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충격량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문제의 출제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 볼까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변화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라고요. 나중값, 나중의 운동량 빼기 처음의 운동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의 운동량 어떻게 하면 돼요? 질량 곱하기 속도 하시면 되겠죠. 질량은 3kg짜리 물체입니다. 그리고 정지했대요. 나중에 정지한 상태거든요. 그럼 속도는 0이에요. 이게 나중 운동량입니다. 빼기 처음 운동량, 처음에 갖고 있던 질량, 여전히 같은 물체니까 3일 거고요. 빠르기 처음에 4였죠. 따라서 이렇게 될 거라고요. 되셨죠? 그렇다면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2 될 거고요. 단위 한번 해볼까요? 질량 단위 킬로그램이고요. 속도 단위 미터/s니까 요게 바로요. 운동량의 변화량일 거라고요. 그때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은 값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격량도 얼마일 것이다? 12가 되겠죠. 따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운동량과 충격량 모두 다 방향을 고려한 값입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는 기존과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지 음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방향의 반대를 의미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연습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은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 연료 전지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검정고시에서요. 자, 에너지 전환 관계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죠. 굉장히 여러 가지 물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에너지의 하나인 연료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네요. 연료전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연료전지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가운데 이렇게 전해질이 이렇게 있고요. 자, 한쪽으로는 무엇을 넣냐면요, 수소기체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요, 산소기체를 주입하게 되죠. 그럼 수소기체는 들어가서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이렇게 수소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수소 원자가 수소이온이 되면서 전자들을 이렇게 내어놓는다고요. 이 전자는 이렇게 연결된 도선을 따라서 전자의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다 전구를 이렇게 달았다면 전구에 불이 뽕 들어오겠죠. 그럼 이 반대쪽으로 수소는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전자는 넘어오고 산소가 들어오면서 이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런 수소 2개와 방금 넘어온 전자 2개와 그리고 들어온 산소 절반만 써볼게요. 절반의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즉 연료전지를 통해서는 전기의 이동과 함께 물만 이렇게 얻어내게 되죠. 즉, 이 전기를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물만 얻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우리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신에너지에서 많이 언급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 문제에서는요, 이 과정을 알 필요는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연료전지라는 것을 좀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일부러 이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는 전기를 얻어내긴 했는데 그 전기를 얻어내는 것이 전자들을 얻고 하는 화학적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 거거든요. 따라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함께 연료 전지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것들 보시면요. 이런 뭐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들 이제 종종 나오면 같이 한번 매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넘어갈게요. 7번. 자, 다음 중 소금을 구성하는 알칼리 금속 원소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소금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소금이라는 것은 염화나트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의 화학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항상 우리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거든요. 따라서 나트륨을 먼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소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때 이게 금속이에요. 이게 금속이고요. 요게 비금속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금속 원소를 묻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나트륨 3번이 될 거고요. 실제로 나트륨은요. 1쪽에서 수소 빼고 1쪽 원소를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소를 제외하고 1쪽에 해당하는 원소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리튬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칼륨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질소, 아르곤은 알칼리 금속이 아니고 모두 다 비금속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갈게요. 8번이에요.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되는 반응 물질은 하고 물었습니다. 산화와 환원에 관련된 문제이죠. 산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산화라는 것은요.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이렇게 쓸게요. 산소를 얻거나 혹은 전자를 잃는 것. 전자를 잃는 것을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환원 한번 써볼까요? 환원이라는 것은 물질이 산소를 잃거나 혹은요 전자를 얻는 것을 우리는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은이온이 보이시죠? 은이온이 지금 은원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이온이에요?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의 의미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 되지 못하고 플러스가 놀고 있는 상황인 건 거예요. 플러스는 지금 혼자 놀고 있는 이유는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자가 부족했는데 이렇게 원자, 중성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전자를 얻어왔다는 뜻입니다. 놀고 있던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중성이 된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은이온의 경우는 전자를 얻은 상황인 거예요. 전자를 얻었다고요? 아하, 환원이 되었네요. 되셨죠? 상대적으로 여기 볼까요? 구리의 경우는요. 구리 이온이 되어서 중성 상태의 구리 원자가 구리 이온이 되었는데 양이온이 되었네요. 플러스예요. 양이온, 요거요. 양이온이라고요. 플러스가 놀고 있다는 거예요. 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건 거죠. 따라서 구리 원자의 경우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구리 이온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산화된 거 물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구리 원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산화와 환원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용어가 헷갈리시니까 하나의 용어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산화 혹은 환원 둘 중에 하나만 구분하시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니까요. 자, 9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산의 이온화를 나타낸 것이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 즉 우린 산성이라고 하죠. 산의 공통적인 성질, 이것을 산성이라고 하는데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은 누가 뭐래도 수소 이온이죠. 따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될 거고요. 조금만 잘 볼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염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산을 물에 녹이면 이렇게 수소 이온이 나오게 되죠. 또 이것은 황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산도 물에 녹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소 이온을 내어놓게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이게 아세트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세트산도 물에 녹이면요.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어놓습니다.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내어놓아서 뭐 신맛이 난다든가 어떤 탄산, 칼슘과 같은 것을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이런 공통적인 성질이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염산, 황산, 아세트산은 각각 다른 산이에요. 왜 각각의 성질이 차이가 날 것인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각의 음이온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의 이 같은 음이온의 차이로 인해서 각각의 다른 특징을 내게 된다까지 확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요.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이요. 차이가 나는 것은 각각의 음이온 때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0번 넘어갈까요? 10번이에요. 자, 그림은 플루오린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사실 이 문제는요. 그냥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내시면 되겠죠. 전자 껍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자가 있는 이 껍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니까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죠. 몇 개 세울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습니다. 따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바깥에 전자가 총 7개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원자가 전자의 수가 7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원자가 전자 수가 7개라는 것은요. 얘는 17쪽 원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지금요. 전자의 총 개수가 9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바깥에 7개, 안쪽에 2개 있으니까 따라서 이 양성자의 개수도 플러스 9구나. 원자에게 띄는 전하량도 플러스 9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생각들 해보시면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1번. 자, 다음은 수소의 연소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디 파트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연소 반응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연소라는 것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현상을 우리는 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소의 기본적인 조건은요, 탈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지금 탈물질과 함께 산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반드시 산소의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수소 있고요. 무엇과 결합해서 반응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연소 반응이니까 산소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1번부터 4번까지 선지를 보시면서 산소 기체를 읽어내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이면요? 정답은 1번이고요. 1번, O2를 우리는 산소 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F2, 이것을 우리는 플루오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Cl2, 이것은 염소 기체가 되겠습니다. 플루오린 기체, 염소 기체고요. 4번은 질소 기체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원소 기호의 이름이 있었다면 이 문제통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요. 자, 12번 넘어갈게요. 자, 12번은요. 자, 주기율표의 모습이에요. 주기율표 모습은요. 자주 출제가 되고요. 주기율표의 족과 주기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거예요. 임의 원소 A부터 D까지 중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끼리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지구상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요. 110여 가지 정도 됩니다. 그 110여 가지 원소들을요. 원자 번호에 따라서 쭉 나열하게 되는데요. 그냥 무작정 나열하지 않고요. 나열하다가 비슷한 성질이 나오는 것을 같은 세로줄에 놓게 됩니다. 비슷한 성질들은 같은 세로줄에 놓는다고요. 같은 세로줄 라인은 성질이 비슷하고요. 그들을 우리는 같은 족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같은 세로줄, 같은 족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묶여있는 것이 B하고 D가 되겠네요. 따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족을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주기에 대한 생각도 해보죠. 이렇게 가로줄.
이렇게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주기도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니 같은 주기라면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습니다. 1주기의 경우는 전자 껍질이 하나이고요. 2주기의 경우는 전자 껍질이 2개입니다. 전자 껍질이라는 거 이거요. 이렇게 했을 때 껍질이 하나인 게 1주기, 이렇게 2개인 게 2주기라고요. 그럼 3주기의 경우는 전자 껍질이 3개겠지요. C하고 D는요,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같이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학적 성질 비슷한 거 같은 족,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13번은요. 자, 이제 생명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생체 촉매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 관여한 생체 촉매 두 글자로 우리는 효소라고 이야기하죠. 정답은 효소에 대한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효소에 대한 얘기 조금만 확장해 볼게요. 효소는요. 일단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생체 촉매라고 이야기하죠. 생체 촉매라는 것은 생물체 내에서 화학 반응, 어떤 물질의 반응 속도의 조절을, 반응 속도 조절에 관여하는 물질을 생체 촉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런 역할을 하죠.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 넘어야 될 에너지, 최소한의 에너지, 이런 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최소한 그 에너지만큼은 돼야지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 그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높으면요, 반응이 진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의 산을 넘어야 되니까. 그때 그 산의 높이를 낮춰주면 훨씬 더 쉽게 반응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효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생체 촉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효소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나오냐면요. 물질 대사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 대한 공부 같이 해보시고요.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는 용어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물은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물질로서 체온 조절이라든가 물질 운반에 관여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녹말이나 여기는 녹말이나 셀룰로스는 모두 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로서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포도당이 연결된 형태에 따라서 녹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셀룰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답은 일단 효소 3번이에요. 자, 1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번 이 그림 잘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죠. 세포막 하시면 여러분들은 일단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인지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지. 그때 이 부분을 우리는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래 부분을 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물을 좋아해서 친수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꼬리 부분은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소수성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인지질이요. 두 개의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과 그 사이에 단백질이 이렇게 있는 형태가 세포막의 구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포막은요,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것과 함께 물질들의 출입을 조절하게 되죠. 이 세포막의 물질 출입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확산과 삼투로 공부하시게 됩니다. 일부러 확장되는 용어들을 말씀드리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때 확산과 삼투에 대한 거에서 지금 이 그림은 확산의 형태의 그림입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저절로 이동하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확산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라고요. 그때 이동할 때요, 이렇게 인지질을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거나
지질 성분들을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인지질을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혹은 지방 성분들, 이런 것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하게 되고요.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거나 비교적 크기가 큰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막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죠. 자,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문제 한번 읽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이동은 확산에 대한 이동입니다. 됐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세포막은 인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무엇도 같이 있다? 단백질도 같이 있다. 막단백질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그림에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산소가 지금 여기를 직접 통과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산소 대신 이산화탄소라고 해도 맞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맞습니다. 포도당은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그림에서 보이고 있죠. 포도당은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하게 되고요. 이렇게 물에 잘 녹는 거던가 크던가 혹은 전하를 띠는 것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들 많은 답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5번 넘어갈까요? 자, 15번.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까지 중 자, 유전물질인 DNA가 들어있는 것은 자, 유전물질 DNA, 핵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DNA는 핵 속에 들어있죠.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에요. 물론 핵산인 RNA의 경우는요. 이 바깥쪽에서 단백질 만드는 데 관여하긴 합니다. 세포질 속에서. 어쨌든 DNA는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친절하게요. A가 핵이에요까지 써주었지요. 따라서 우린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 잠깐 보시면요. 비리보솜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알갱이들 혹은 여기 소포체에 붙어있는 이런 알갱이들이 리보솜인데요. 리보솜은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활용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리보솜이죠. 자주 출제됩니다.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소포체라는 것은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골지체, 여기 떨어져 있는 거 요게 골지체예요. 골지체와 같은 곳으로 운송하는 역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포체가 되겠고요. 세포막은요, 세포의 기본적인 형태 유지라든가 물질 출입 조절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의 세포 소기관에 대한 명칭과 특징들 이야기하실 수 있는 연습해 보시면서 정답 골라볼게요. 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이에요. 자, 그림은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형 광물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원소는 사실 지금 이 규산형 광물 요 구조가요. 3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 이외에 탄소 화합물, 탄소 구조 있죠. 그것들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좀 확장해서 규산형 광물만 공부하지 마시고 탄소 화합물의 구조도 같이 공부하세요. 왜냐면 가운데 규소가 이렇게 있고 팔을 4개 뻗어서 다른 산소와 공유결합할 수 있는 것처럼 탄소도 이렇게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화합물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일단 문제로 돌아가면 규산형 광물의 기본 구조예요.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규소와 산소 4개로 되어 있다고요. 주변에 산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것이 보이죠? 따라서 가운데에 규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당신은 규소가 어떤 원소기호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주고 있기는 했었어요. SI가 규소인 것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Mg, 이것을 우리는 마그네슘이라고 읽죠. 마그네슘입니다. 다음이요. Ca, 이것을 우리는 칼슘이라고 읽죠. 칼슘. 그리고 Fe, 이것을 철이라고 읽습니다. 원소기호들 문제 보면서 보일 때마다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요.
17번입니다. 자, 17번. 다음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연현상이다. 이와 관련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각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문제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시면서 그 안에 어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있는지, 어떤 권역들 간의 상호작용인지 항상 생각을 해보는 연습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지하수의 용해 작용으로, 용해라는 것은 녹이는 작용입니다. 지하수에는요, 물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같은 산성물질이 녹여 있어서 그것이 석회암지대를 흐르게 되면 석회암을 녹이거든요. 이렇게 녹이는 것을 용해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지하수의 녹이는 작용으로 석회 동굴이 형성되었다. 지하수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요. 물이니까 수권에 해당이 되고요. 물에 의해서 땅이 녹아서 동굴이 형성된 건 거예요. 땅은 뭡니까? 지각, 지권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석회동굴, 지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권과 지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네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볼까요?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침식이라는 건 깎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파도는 바닷물, 이제 물이 이렇게 들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수권이 되겠고요.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해안선의 모양이 변한다. 바닷가 그 경계 부분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닷가 땅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 땅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 지권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것은 지권입니다. 그럼 모두 다 수권과 지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따라서 수권과 지권 몇 번에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권, 공기를 이야기하고요. 외권은 우주 공간을 이야기한다는 거, 생물권은 말 그대로 생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용어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갈게요. 18번 이 그림을 딱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생태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태 피라미드라는 것은요. 하위 단계부터 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들을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개체수라든가 개체수라든가 에너지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쌓아 올리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하위 단계 아랫부분에 양이 많고요.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림은 어느 해양 생태계, 바닷가 생태계의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타낸 거래요. 생태 피라미드 중에서 에너지량을 가지고 쌓아 올린 피라미드를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중 기역에 해당하는 생물은 하고 물어보았죠. 생태 피라미드는 하위 영양 단계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양 단계에서 우리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것들을 점점 상위 영양 단계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1차 소비자 있고 2차 소비자 있으니까 아랫부분은 그거보다 아래 영양 단계, 생산자에 해당이 되겠네요. 생산자 있고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따라서 기역은 생산자고요. 문제는 생산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생산자, 그러면 좋을 줄 알았는데 생산자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요. 생산자라는 것은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거.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해볼까요? 독립영양생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독립영양생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생물들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식물이 있고요. 조류 있습니다. 여기서 조류라는 것은 새와 같은 bird, 그 새, 독수리 이런 거 아닙니다. 조류, 해조류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조류들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답이죠.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바로 생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멸치나 상어, 오징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종속 영양생물. 그리고 소비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것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이외 분해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해자라는 것도 분해자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죽은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들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함께 생산자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았네요.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정답 4번이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한다. 멸종될 수 있는 것들을 법률적으로 강화해서 보호하거나 혹은 국립공원을 통해서 어떤 다른 외부의 요인들이 개입하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겠죠. 폐수,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질들을 방류하거나 내보내거나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목, 나무를 잘라내게 되면은 당연히 생물 다양성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서식지 파괴는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거고요. 무분별한 벌목을 통해서 서식지 파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그림은 모든 핵융합 반응을 마친 어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중심부 기역에 생성된 금속 원소라고 물었습니다. 자, 가장 앞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대폭발 우주론 나오면서 별의 탄생, 별의 진화 과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주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죠. 질량이 태양 정도 비슷한 별의 내부에서 무엇까지 만들어지는지, 질량이 태양보다 조금 더 큰 별의 내부에서 무엇까지 만들어지는지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요. 별의 질량은 태양의 10배 정도 된대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이네요. 질량이 큰 별의 경우는 별의 내부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인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지금 내부에서 최대한 만들어진 핵융합 반응을 마쳤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 가장 안쪽에는 가장 안정한 원소인 철까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철까지 만들어지고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1번 갈까요? 21번은요. 다음 설명에 해당한 지질시대는 에서 지질시대에 관련된 문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질시대에 관련된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여러 가지 표준 화석들의 그림들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냥 문장을 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질시대,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각의 특징과 함께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엔 어떤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판게아가 분리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양한 공룡이 번성하였다. 공룡의 시대, 파충류가 번성한 시대. 파충류의 시대,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중생대라고 이야기하죠. 따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 중생대입니다. 중생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여기는 파충류의 시대로서 공룡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암모나이트 써볼까요? 암모나이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물로는요. 거시식물. 거시식물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게아가 분리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판게아가 형성된 시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생대죠.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아주 커다란 대규모의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 고생대고요. 고생대는요. 삼엽충, 갑주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식물로는 양치식물, 고사리 이런 것들이 고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식물들이고 생물들입니다. 선캄브리아 시대는요. 가장 긴 시기입니다. 전체 지질구조 중에서 지질시대 중에 가장 긴 시대죠. 근데 화석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요? 굉장히 오랜 세월 지나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을 받기도 했고요. 또한 몸에 단단한 부분이 없어서 화석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 특징 생각해 보시고 신생대는 가장 최근이죠. 가장 최근으로서 인류의 조상 유인원 생각하시고 매머드 생각하시고 화폐석, 속시식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용어들이 떠오르셔야 되고요.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들 필요합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정답은 3번이요. 22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핵산의 한 종류이다 라고 나왔어요. 핵산은요,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DNA와 RNA.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는 핵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딱 보았더니 한 가닥이네요. 한 가닥인데다가 지금 염기에 무엇이 보이냐면 유라실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RNA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DNA의 경우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고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타이민 이렇게 4개의 염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유라실 보시고 한 가닥인 거 보시면서 RNA 떠올리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럼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선 단순히 RNA를 묻고 있지만 DNA의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유전 정보의 흐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사되기 위해서 DNA가 어땠습니까? 이런 식으로 DNA 과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조금 더 유전 정보의 흐름까지 확장하는 연습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RNA이고요. 지방은요, 중성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질은 중성지방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하죠. 그죠? 그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지방입니다.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물 다음으로 구성 성분이 많죠. 그죠? 구성하는 비율이 많고요. 효소나 호르몬, 항체 등을 만들어서 몸의 생리기능 조절이라든가 몸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효소 배우지 않습니까? 효소의 성분이 단백질이기도 하죠.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셀룰로스, 녹말, 포도당 이런 말 나오면 탄수화물이고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있기도 하지만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일단 에너지를 내야지 마구마구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는데 사용되게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주 에너지원이라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좀 작은 게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용어들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이에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특정한 지역 또는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뜻한대요. 일단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에서 그냥 다양한 정도, 생물의 다양한 정도라고 한다면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물 다양성 한번 써볼까요?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은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종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죠. 그때 지금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하겠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생태계 다양성은 얼마나 다양한 환경이 있느냐, 얼마나 서식 환경이 다양하냐를 의미합니다. 사막에서 산이, 숲에서 산이, 갯벌, 습지, 바다 등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 환경의 다양함을 뜻하게 되는 것,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생태계 다양성이 풍부해지게 되면요.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도 당연히 더 풍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정답은요. 4번일 거고요. 생태계 다양성이 다양해지면 이러한 것들도 더 커진다는 거, 다양성이 커진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어떤 약물 같은 것을 먹었을 때 그런 약물에 대한 저항성이 커져서 이제는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약물을 섭취하거나 더 자주 섭취해야 되는 것들을 내성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때 사용하는 게 내성이고요. 개체군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동일 종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한 동일 종이어야 돼요. 토끼, 같은 토끼들의 집단을 토끼 개체군, 같은 기린종의 집단을 기린 개체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끼하고 늑대하고 같이 묶어놓고 개체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의 집단이고요. 일정 지역 내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프리카 토끼하고 저기 알래스카에 있는 토끼하고 같은 개체군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정 지역 내에서 동일한 종의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분해자라는 것은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고 죽은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통해서 양분을 얻어내는 것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버섯이나 곰팡이들이 분해자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그림은 직권의 층상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까지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여러 가지 있지요. 어떨 땐 수권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기권에 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엔 직권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번엔 직권이지만 다음엔 또 다른 영역에 대한 거 나올 수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직권의 층상구조입니다. 직권 층상구조에서 가장 바깥쪽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하고요. 지각 밑에를 멘틀이라고 하죠. 그리고 더 안쪽에 외핵 있고요. 그 안쪽으로 내핵 있습니다. 그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에서 다 고체 상태이지만 외핵만 액체 상태로 추정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둘은요,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요. 니켈과 같은 금속성 물질로 되어 있고요. 이들은 규산형 광물과 같은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서요.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문제에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죠? 멘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 전체 부피의 대부분, 대략 80% 정도를 차지하는 거, 멘틀입니다. 따라 정답은 멘틀 B 골라주시면서 각각의 특징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25번이네요. 자, 25번. 그림은 수소핵 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은요, 주계열성을 이야기할 때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양에너지 생성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나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수소 핵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으로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되죠. 그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수소핵 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헬륨 원자핵 1개가 생성될 때 융합하는 합쳐지는 수소 원자핵의 개수는, 자, 우리 검정고시는요, 대부분 그림이나 자료를 통해서 답에 거의 근접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하나의 헬륨 원자핵 되기 위해서 수소 원자핵 몇 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림에 지금 몇 개 보이십니까? 하나, 둘, 셋, 4개 보이시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필요합니다. 따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이렇게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된다라는 것이 바로 수소핵 융합 반응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5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용어들이 어떻게 문제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나요?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다음 시험 준비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체로 그림 안에, 문제 안에 답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